냉장고에서 콜라 꺼내줘. 로봇한테 말했더니 그냥 했습니다. 이거 CG 아닌가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래서 논문 직접 뜯었습니다. 오늘은 구글이 2023년에 발표 PLM이 논문 한국어로 처음부터 끝까지 해부합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세 가지를 가져가실 수 있어요. 첫째, 로봇이 언어를 진짜로 이해하는 원리. 둘째, 560BB 모델이 실제로 뭘 할 수 있고 뭘 못하는지. 이게 우리 일상에 들어오려면 뭐가 더 필요한지. 챕터 마커 켜두고 원하는 구간 먼저 보셔도 됩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근데 비님, 로봇 AI가 원래 있었잖아요. 공장 자동화 로봇이라든가. 뭐가 문제였던 건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기존 방식의 핵심 문제는 언어 모델과 로봇 제어 모델이 완전히 분리돼 있었다는 거예요. 언어 AI는 텍스트만 처리하고 로봇 AI는 좌표값만 처리했죠. 두 시스템이 서로 대화를 못했어요. 어떤 느낌이에요? 비유를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통역사 없이 한국어 선생님이랑 영어 선생님을 붙여놓은 꼴이에요. 서로 말은 잘하는데 연결고리가 없는 거죠. 아, 그래서 냉장고에서 콜라 꺼내줘라고 말해도 로봇이 못 알아들은 거군요. 정확해요. 언어 모델은 콜라라는 단어를 알지만 그게 눈앞에 빨간 캔이라는 걸 로봇 팔에 연결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그라운딩 문제입니다. 그라운딩이라는 단어가 논문에 계속 나오던데, 이게 정확히 뭔가요? 단어는 아는데 실제 세상과 연결이 안 된 상태예요. 영어 단어는 다 외웠는데 외국인 앞에서 한마디도 못하는 것처럼요. 아, 시험 점수는 높은데 회화는 못하는 그 느낌이요? 딱 그거예요. 사과라는 단어를 텍스트로는 알지만 눈앞에 빨간 둥근 물체가 사과라는 걸 로봇 팔에 연결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라운딩은 언어와 현실 세계를 연결하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파이애미가 이 문제를 해결한 거군요. 한 줄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언어 모델에 눈과 손을 달았어요. 카메라랑 센서 데이터를 언어 토큰처럼 변환해서 AI에 직접 주입한 거예요. 잠깐만요. 토큰처럼 변환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영상을 어떻게 텍스트로 만들어요? 그게 이 논문의 핵심 아이디어인데요. 다음에 바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일단 전체 구조부터 조감도로 보시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좋아요. 전체 그림부터 보죠. 논문 피견을 보시면요. 흐름이 이래요. 카메라랑 센서 입력이 들어오면 인코더가 그걸 받아서 멀티모달 토큰으로 변환해요. 그 토큰들이 PLM이라는 거대 언어 모델로 들어가고 출력이 언어가 되거나 로봇 행동 계획이 돼요. 그럼 PLM이는 언어 모델이에요? 로봇 모델이에요? 둘 다예요. 하나의 모델이 텍스트도 생성하고 로봇 행동 계획도 짜요. 이게 핵심입니다. 기존에는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었거든요. 와, 그게 진짜 가능해요? 카메라 영상이 어떻게 언어 토큰이 되는 건가요? 비전 인코더라는 게 이미지를 수치 벡터로 압축해요. 이 벡터가 텍스트 임베딩과 같은 공간에서 처리되는 거예요. 같은 공간이요. AI 입장에서는요. 사과 이미지나 사과가라는 단어나 결국 비슷한 형태의 숫자 묶음이에요. 그래서 함께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인코더가 일종의 번역기 역할을 하는 거죠. 로봇의 관절 각도 같은 상태 추정값도 똑같은 방식으로 토큰화돼요. 그러면 PLM이가 PLM을 기반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무슨 의미예요? PAM은 구글이 만든 오벤 40bp 파라미터 언어 모델이에요. 이미 방대한 인터넷 데이터로 학습해서 세상에 대한 지식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죠. 540이면 GPT-3 175이니까 그것보다 훨씬 크네요. 맞아요. 이미 세상을 이해하는 AI에 로봇 눈과 손을 붙인 거예요. 처음부터 만드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죠. 거인의 어깨 위에 서는 거예요. 그럼 PLM의 언어 능력은 그대로 유지되는 건가요? 로봇 기능 추가하면서 기존 능력이 망가지지는 않았어요? 그게 이 논문의 핵심 결과 중 하나예요. 언어 능력을 잃지 않으면서 새 능력이 추가됐어요. 이걸 파국적 망각이 없다고 표현하는데 나중에 수치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학습은 어떻게 시킨 건가요? 언어 부분이랑 로봇 부분 따로따로 가르친 건가요? 아니요, 인코더와 LLM을 동시에 학습했어요. 이걸 엔드투엔드 학습이라고 해요. 이전 방식은 각각 따로 학습한 다음 연결했는데 그러면 최적화가 따로 놀아요. 따로 가르치면 뭐가 문제예요?
같은 교실에서 같이 배워야 서로 맥락을 맞출 수 있죠. 따로 가르치면 어휘가 달라져요. 한쪽은 빨간 것이라고 배웠고 다른 쪽은 red object라고 배웠다면 연결이 어렵잖아요. 학습 데이터는 로봇 조작 데이터, 시각 언어 데이터, 인터넷 텍스트 데이터를 혼합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로봇이 얼마나 잘하게 됐나요? 숫자로 보여주세요. 논문에서 세이게인이라는 기존 방법 대비 로봇 조작 성공률을 비교했어요. 여러 단계로 구성된 조작 명령. 예를 들면 블록을 집어서 서랍에 넣어라 같은 걸 언어 지시만으로 수행하는데 팔미가 확연히 높은 성공률을 보였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건지, 진짜로 이해하는 건지 어떻게 알아요? 좋은 지적이에요. 논문에서 장기 계획, 롱 호라이즌 플래닝 실험을 했어요. 한 번의 명령으로 여러 단계를 스스로 계획하고 순서대로 실행하는 거예요. 단순히 외운 게 아니라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한다는 증거죠. OKVQA라는 벤치마크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논문에 나오던데, 이게 뭔가요? OKVQA는 외부 지식이 필요한 시각적 질문 답변 벤치마크예요. 이미지를 보고 그냥 묘사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대한 지식 기반으로 질문에 답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그림 속 탑은 어느 나라에 있어요? 같은 질문이요. 그게 로봇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506BB 모델이 여기서 당시 SOTA를 달성했어요. 로봇도 잘하고 일반 AI 테스트도 1등인 거예요. 로봇 특화 모델이 아니라 범용 멀티모달 AI라는 거죠.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거네요. 바로 이게 이 논문의 의의예요. 이미지 캡션 생성, 시각적 질문변, 로봇 조작 계획을 하나의 모델이 다 해요. 보고 말하고 손도 쓰는 거예요. 인터넷 데이터로 학습했더니 로봇 태스크도 잘했다는 결과가 있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사람도 요리책을 많이 읽으면 실제 요리를 더 잘하게 되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이걸 포지티브 트랜스퍼라고 해요. 논문에 실제 수치가 있나요? 네. 어블레이션 실험이 있어요. 인터넷 데이터를 제외하고 학습한 모델과 포함한 모델을 비교했는데 포함한 쪽의 로봇 성능이 확연히 높았어요. 언어에서 배운 물체는 서로 관계가 있다는 개념이 로봇 조작에도 그대로 적용된 거예요. 562B라는 숫자가 제목에도 나오는데 이게 얼마나 큰 건가요? GPT-3 170억 PMO4B예요. PME는 506B 모델 크기 그때 성능 비교도 논문에 있는데 8B, 34B, 보댕 667B 순서로 크기를 키우면서 실험했어요. 클수록 로봇 태스크와 언어 태스크 모두 향상됐어요. 그냥 크면 다 좋은 건 아닌가요? 크기가 전부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스케일이 확실히 도움이 됐어요. 특히 중요한 건 크기가 커져도 언어 능력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새 능력을 얻으면서 기존 능력을 유지한 거죠. 그럼 이제 집에서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직은 아니에요. 논문이 직접 인정한 한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추론 속도예요. 500BB 모델이 답을 내놓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는데 실시간 로봇 제어에는 밀리초 단위 반응이 필요해요. 명령 한 번 내리는데 얼마나 걸려요? 논문에서 직접 언급한 한계예요. 계획을 세우는 건 잘하지만 빠른 반응 루프에는 부적합하다고요. 쉽게 말하면 계획은 잘 짜지만 빠른 반응은 못해요. 창고에서 다음 작업 계획을 세우는 건 괜찮지만 갑자기 뭔가 떨어지는 상황에 순간적으로 반응하는 건 어렵죠. 학습 안 한 환경에서도 잘할까요? 예를 들어 처음 보는 방이나 물체라면요. 두 번째 한계가 바로 그거예요. 논문 실험이 특정 환경, 테이블탑 조작이나 특정 로봇에서만 검증됐어요. 새 환경에서의 일반화는 별도로 검증이 안 됐어요. 실험실 밖은 다르죠. 훨씬 복잡해요. 조명이 다르고 물체 크기가 다르고 예상 못한 상황이 생겨요. 공장이나 가정에 바로 투입하기엔 아직 갭이 커요. 일반화 문제는 로봇 AI 전체의 공통 과제이기도 하고요. 사람은 물건을 잡을 때 너무 세게 쥐면 감각으로 알잖아요. 로봇은요? 세 번째 한계예요. 팔렘미는 시각과 관절 상태 추정값은 입력으로 받지만 촉각이나 힘 피드백은 반영이 안 돼요. 눈으로만 보고 물건을 잡는 거예요. 달걀이 깨질 수 있는지 모르는 거죠. 재활 로봇이나 의수에 쓰려면 이 부분이 해결돼야 하겠네요. 정확히 그게 다음 연구 과제예요. 수술 로봇이나 재활 보조 같은 정밀 차원은 촉각 피드백이 핵심이거든요. 한계를 알고 나서 다시 보면 지금 당장 어디에 쓸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쓸 수 있는 건
물류랑 창고 자동화예요. 구조화된 환경에서 반복적 작업이거든요. 제조업 시각 검사도요. 카메라로 불량 감지하고 자연어로 보고서 생성하는 거. 멀티모달 강점을 딱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럼 가정용 로봇 집사는요? 재활 보조 로봇은 3년 5년 안에 가능성이 있고요. 가정용 서비스 로봇은 촉각 문제 해결이랑 일반화, 반응 속도가 다 같이 해결돼야 해요. 기술적 조건이 하나씩 충족되는 순서대로 적용 범위가 넓어지겠죠. 결국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이 기술이 사람 일자리를 빼앗을 건가요? 논문이 검증한 범위 기준으로 답하면요. 지금은 특정 구조와 환경의 반복 작업에 한정돼요. 단순 조립, 물류 분류는 압박을 받겠지만 판단이나 협상, 돌봄이 필요한 일은 아직 멀었어요. 그럼 로봇이 일하기 싫다고 할 날은 아직 안 왔네요. 그날은 한참 남았어요. 진짜 변수는 기술 발전 속도와 사회가 적응하는 속도 사이의 간격이에요. 기술이 아무리 빨라도 제도랑 교육이 따라가지 못하면 충격이 크죠. 감정적 공포보다는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어떤 직군이 영향을 받는지를 구체적으로 보는 게 맞아요. 오늘 핵심을 세 줄로 정리해 주시겠어요? 첫째, 팜2는 언어 모델에 눈과 손을 달았습니다. 시각 센서 데이터를 언어 토큰처럼 처리해 단일 모델이 로봇도 제어하고 질문에도 답해요. 둘째, 인터넷 데이터가 로봇을 도왔어요. 포지티브 트랜스퍼로 일반 학습 데이터가 로봇 태스크 성능을 올린 게 이 논문의 핵심 발견이에요. 셋째, 아직 실시간 제어, 촉각, 일반화는 과제로 남아 있어요. 562비트 실험실 밖 세상과 빠른 반응 속도는 아직 해결 못했습니다. 오늘도 비님 덕분에 논문 하나 제대로 소화했습니다.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에 이걸 달아주세요. 로봇이 언어를 이해한다면 당신이 가장 먼저 시키고 싶은 일은 뭔가요? 저는 설거지요. 다음 편에서는 로봇 손이 달걀을 깨지 않고 집는